경북 산불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진화율이 평균 83%까지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경북 산불로 28명이 사망했고 영향구역은 4만 헥타르가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다음 주 상호 관세를 둘러싼 경계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반란이 판매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제2의 TMF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집니다. 쿠팡이츠에서도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정산이 지연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현재는 지급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영남권 산불 사태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진화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이 계속 불면서 화선이 뻗친 지리산 등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현재까지 산불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산불 진화율은 오늘 새벽 5시 기준 평균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일출에 맞춰 헬기 88대와 진화 인력 5,500여 명, 진화 차량 약 700대가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내린 비로 연무가 적어져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기온이 낮아져서 산불 진화에 유리하다며 오늘 안에 주부를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중대본은 기상 악화가 여전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m/s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대기도 매우 건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기상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리산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청에는 여전히 화선이 뻗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하루 사이 부상자가 5명 추가됐습니다.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 등 모두 65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집을 떠났다가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이 2,400세대, 8,000명이 넘고 주택과 농업시설 등 약 3,500곳이 산불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산불 영향구역은 4만 8천 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여의도 면적의 166배자 서울 면적의 80% 규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산불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금융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되고 2,55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또 국내 증시의 공매도 재개 등의 영향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오전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2,560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각각 3,700억 원, 800억 원 순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관세 제외 기대로 주가가 올랐던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4.35%, 2.76% 내리면서 이틀 연속 약세고요. 삼성전자는 2.35%, SK하이닉스 3.57%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700선이 무너져 690선 후반에서 등락 중입니다. 어제 장중 1,470원을 넘겼던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환율이 1,500원 내외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어땠나요? 네,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37%, 나스닥은 0.53%, S&P는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통 자동차 업체들은 자동차 관세 압박으로 투자 심리가 꺾였는데요. 특히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조립해 수입하는 비중이 크다는 분석에 주가가 7%대 밀렸고 포드는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중 7% 넘게 뛰기도 했지만 오후로 접어들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 0.3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과 중국 정부의 환경 에너지 규제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에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TMF 미정산 사태와 비슷한 수순으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기업 회생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현재 반란 사무실은 사실상 폐쇄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금 지원으로 입점사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반란은 그제부터 전 직원 재택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반란은 지난 24일 일부 입점사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요. 반란의 월평균 거래액은 300억 원, 전체 입점사 수는 1,300여 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란이 기업 회생 절차를 준비한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아직 접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최영록 반란 대표는 최근 정산 지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주 안에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 입점사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란이 약속했던 오늘 결국 정상금 지급 계획을 내놓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반란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죠. 네, 반란은 2015년 출범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64억 원이었던 영업 손실은 2022년 374억 원까지 급증했는데요.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100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반란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미정산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츠에서도 정산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시스템 오류였다는 설명이지만 입점 업체들은 계속되는 미정산 사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쿠팡에서도 미정산이 발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의 지난주 금, 토, 일요일 판매분에 대한 정산을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판매분에 대한 정산은 당초 어제 새벽 완료됐어야 했는데 오전을 넘겨서도 정산을 받지 못한 점주들이 속출했습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점주들은 미정산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불안해서 일단 쿠팡이츠 배달을 중지했다. 시국인 만큼 부도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쿠팡이츠 고객센터는 점주들에게 정산분이 너무 많아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는데요. 쿠팡이츠 본사 측은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였다며 현재는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배달 앱들이 이제 점주들과 상생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음식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이는 이중 가격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디야 커피는 최근 배달 전용 판매가를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스터치와 맥도날드, KFC 등 주요 버거 브랜드들도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소비자가 가격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3사는 지난해 9%대 수수료를 2에서 7.8%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오히려 높여 빈축을 샀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복잡한 세금 신고를 은행이 대신해주는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단 9,000명만 받을 수 있는 이 특별한 서비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을까요?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대체 이 귀찮은 일까지 은행이 대신해주는 분들은 과연 누군가요? 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만 보면 이 같은 서비스를 올해 기준으로 전국에 딱 8,885명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소득만 2천만 원이 넘는 고객, 그 외 소득도 있는 고객,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도 있는 고객 등 3가지 고객 분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고객마다 등급을 매기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은 은행들이 프라이빗 뱅킹, PB 고객 일부와 PB 고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일부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 다른데 금융자산이 3억 원 또는 5억 원 이상 되는 고객 중에서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은행들은 PB 고객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이 PB 고객 중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비중은 7.5%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PB 고객 중에서도 해당 은행의 거래가 많아야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그리고 왜 제공돼 온 건가요? 네,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 2015년 외환은행과의 합병 이전부터 PB 고객 유치를 위해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0년 넘게 은행권에서 제공해온 서비스라는 뜻이 되는데요. 은행들은 기존 PB 고객의 거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잠재적인 고자산가 유치를 위한 이른바 집토끼는 지키고 산토끼는 새로 잡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일반 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복지 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요.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거두지 못한 거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민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는 총 5조 1천여억 원 규모였는데요. 건보당국은 이렇게 지급된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사실상 소득과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 1인당 평균 52만 4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세와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정부의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복지 포인트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보료도 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도 은행 예적금을 팔 수 있게 하겠다. 은행 영업점이 줄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편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정작 은행 상품을 팔아야 할 금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는 은행 상품을 파는 걸 반기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다른 금융사에 가도 은행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막상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는 창구에 와서 은행 예금 들겠다고 하면 좋다고 팔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받거나 하겠지만 그래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즉 자사의 상품을 추천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상호금융의 순이익은 반토막이 날 정도로 재코가 석자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 상품을 팔라고 하자 반대로 우리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건 가능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마련한 금융위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은행법 개정 사항이라 다른 업권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실제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은행 대리업을 할 수요가 있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파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팔라고 강요하는 셈이어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빚을 제때 못 갚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긴데요. 최나래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연체율이 다시 올랐네요. 네,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가운데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은 0.53%로 전달 대비 0.09%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0.53% 이후 5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이 3조 2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7천억 원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 정리 규모가 전달보다 3조 원가량 줄어든 1조 원에 그친 데 따른 겁니다.
1월 신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0.13%였는데요. 이는 전년 동월 기준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상 1월 연체율은 전년 말 연체 채권 정리에 따른 연체율 하락 등 기저효과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1월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연체율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어떤가요? 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며 0.77%였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0.05%포인트 상승한 0.43%를 나타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 전월말보다 0.04%포인트 늘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0.84%로 0.1%포인트 늘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온갖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버거나 샌드위치를 드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롯데리아와 서브웨이 등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근데 롯데리아는 얼마 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5개 메뉴 가격을 평균 3.3%또 올립니다. 대표 메뉴인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 가격은 200원 올라 단품 기준 5,000원이 됩니다. 지난해 100에서 200원 올린 것에 비하면 이번 인상폭은 100원에서 400원으로 최대 2배 높습니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도 15cm 샌드위치 가격을 평균 250원 인상하고 동시에 배달 가격을 더 높이는 이중 가격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버거도 다음 달부터 19종을 200원씩 올리고 사이드 단품 19종도 100원씩 올립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 GRS 측은 제반 비용과 원가 부담이 가중돼 가맹점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상하는 업체들이 모두 원가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 맞나요? 일부 맞습니다만 모든 품목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밀가루 원재료 값은 1년 전보다 9.3% 떨어졌습니다. 식용유도 같은 기간 12.9% 내렸습니다. 최근 신라면 가격을 올린 농심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함유 가격은 올랐지만 소맥분 가격은 11%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가 부담이 어느 정도 커졌다 해도 운영 효율화를 통해 감내하기보다는 소비자 가격부터 올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정보 미흡을 이유로 계획을 정정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당국이 삼성 SDI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네요. 네, 금융감독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당위성과 주주 소통 절차, 자금 사용 목적 등에서 합리적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기재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탓에 구체적인 정정 요구 내용을 공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유증 발표 이후 주주가치 희석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파장이 커진 것이 정정 요구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금감원은 향후 정정 신고서가 들어오면 요구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유상증자 시 진행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한화그룹 삼형제의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증 발표 일주일 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율이 34.7%에서 42%로 확대됐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방산부문 지배력도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승패 갈림길이 결정되는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에 시작됐습니다. 어제 법원이 영풍과 MBK 연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우세했는데요. 밤사이 영풍이 또다시 반박에 나서면서 주총 파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오늘 주총도 이제 시작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주총 시작 전부터 고려아연 노조원들이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이사회 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요. 홈플러스 노조도 참여해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주총회는 또 원래 예정된 9시에 개회하지 못하고 50분이 지나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요. 오전 11시 30분을 넘겨서야 개회했습니다. 지난 임시주총처럼 영풍과 고려아연 양쪽에 중복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이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풍은 주주 측인 고려아연의 의도적 지연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영풍 측은 법원의 판결로 고려아연 의결권에 제한을 받게 되자 어제 열린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영풍의 주식 수를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 SMH의 지분은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풍은 의결권 제한의 원인이 된 상호주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오늘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고려아연이 상호주관계를 다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느라 주총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주총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일단 어제 법원이 이번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한 판단에 영풍과 MBK 파트너스 협업이 불복해 항고한 상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영풍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했으므로 오늘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유효하다는 주장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총 날인 오늘 SMH는 영풍 지분을 장외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10.03%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상황이 계속되면서 고려아연 주총이 시작돼도 영풍의 의결권을 두고 양측 갈등이 첨예할 공산이 크고요. 종료 이후에도 이번 정기주총 결과에 효력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주 4대 그룹 총수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다음 주에 4대 그룹 총수와 만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이 4대 그룹 총수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중 한 대행과 4대 그룹 총수와 만남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4대 그룹 총수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지난 2022년 한대행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예고한 4월 2일 이후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도 그룹 총수들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그룹은 또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에너지, 2차 전지와 가전 등 이 산업별로 처해 있는 어려움 등을 이 한 권한대행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에게 제2호권 행사를 요청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탄핵이 기각된 이후로 바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통상 위기 대응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네요. 맞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통상 마찰과 무역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 24일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가 통상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가장 먼저 통상 이슈를 챙겼고요. 어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열린 경제유혹단체장 간담회 역시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전략 마련을 다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 1회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통해 민간이 힘을 합쳐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카드 대금 유동화 증권을 개인 재산으로 갚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데다 홈플러스의 버티기 꼼수에 당국과 채권단이 나섰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1일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일단 매주 정례화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검토 중인데요. 최근 이복현 원장이 MBK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은 뒤 후속 조치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MBK가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를 언제 변제할지,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거짓말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위장은 지난 16일 소상공인 결제대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제 출연을 약속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구체적인 출연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매한 유동화 전단체를 조기 변제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채권단은 홈플러스는 우리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각종 특판 행사 자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김 회장의 사제 출연 약속과 달리 홈플러스는 이들 채권을 회생계획 안에 포함하는 대신 조기 지급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오는 6월 법원이 홈플러스 측의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면 대책위원회의 채권 면제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입니다. SBS BG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지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 공기질 보통 단계를 보이지만 개포 1동과 4동, 도곡 2동은 나쁨 단계로 워스트 지역에 올라 있습니다. 건조함과 강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한낮 서울 12도, 대전이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탁한 공기는 오후부터 완화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고요. WHO 기준으로 충청 북부는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공기질 걱정 없겠지만 일요일 오후 중서부를 시작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